여러분, 고니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질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항상 수업을 할 때 타이를 맸었는데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맨투맨 티를 좀 입고 수업을 합니다. 이것도 뭐 괜찮죠? 예. 자,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드디어 등교 계약 일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은 5월 2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만나려고 하는 시간도 아직도 한 20여일 넘어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아무튼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서, 이번 달 안에 등교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만나봐야 되니까 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고려의 성립,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 과정, 그 다음에 고려의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 그래서 태조의 정책, 광종, 성종의 정책을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성종의 정책으로 인해서 성종 때의 고려의 통치 질서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이 됐거든요. 자,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고려의 통치 체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앙 정치 제도를 공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 행정 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그다음에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종의 업적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 이념에 입각한 국가의 통치 질서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성육부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앙 정치, 중앙 관료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성육부제, 바로 이거입니다. 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필기를 좀 해놨습니다.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는 이성육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나라 제도와 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자, 이성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것을 이성이라고 하고요. 상서성 아래에는 이부, 토부, 예부, 경부, 형부, 공부, 이렇게 모두 육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려의 중앙 통치 제도의 가장 골격,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정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서문화성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중서문화성은 고려의 여러 기구 중에서 대빵 최고 정치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최고 정치 기구니까 국가 정책을 총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정 총괄 기구가 바로 중서문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기구 안에는 여러 관리들이 중서문화성이라는 기구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 아니야. 거기에는 고위 관리도 있고 좀 낮은 관리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리,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의 재신이 있고요. 3품 이하의 낭사가 있습니다. 다시,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기구에는 2품 이상의 아주 고위 관리죠. 재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품 이하의 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서문화성이 국정을 총괄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재신. 여기서 국정을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낭사는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서문화성은 국가정책을 총괄한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국가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국가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겠죠? 이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상서성이에요. 그러니까 상서성은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가정책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6부에서 나눠서 합니다. 2부는 관리의 인사, 호부는 제가 순서를 좀 잘못했어요. 요거는 조선시대고요. 고려시대는 2부, 병부, 호부, 예부, 형부, 공부예요. 그러니까 호부하고 병부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PPT 할 때 혹은 또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호부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요. 예부는 교육과 의례, 격식, 외교 요걸 담당하고요. 병부는 군사, 형부는 법률, 공부는 토목공사 요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상서성 아래 6부가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중추원은요 역시 똑같아요.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추밀이라고 하고요. 혹은 추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품 이하의 관리를 승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군사 기밀, 비밀 업무죠. 군사 기밀 업무를 담당하고요. 승선은 왕명 출납을 담당합니다. 왕명 출납이라는 얘기는 왕의 명령을 나가고 들어오고, 즉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신하들의 어떤 왕에 올리는 상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왕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승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사대는요, 이거는 관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찰한다. 비리가 있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나 이런 걸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사대예요. 자, 삼사는요, 삼사는 회계기관이에요. 곡식이라든가 화폐 이런 것들이 얼만큼 나가고 들어오는지 회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삼사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고려시대의 기본적인 중앙관료의 골격을 얘기를 했고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또 하게 됩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 자, 중서문화성의 제신이 있고요. 자, 중추원에 추밀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2품 이상의 관리들이죠. 자, 이 2품 이상의 제신과 추밀들이 따로 얘네들끼리 따로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회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 기구가 뭐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에요. 자, 다시 중서문화성의 제신, 중추원의 추밀, 즉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회의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병마사, 하나는 식목도감이에요. 그러면 도병마사에서는 병사를 말하지 말을 말하는 거야. 병사 말, 그러면 도병마사는 뭘 담당하겠니? 그렇지,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거야. 자, 식목도감은요, 자, 법률과 제도를 제정한다. 법제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법률과 제도를 결정한다. 이것이 식목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은 마치 삼국시대의 귀족회의기구와 비슷해.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기구가 있다고 했잖아. 그 정책, 그 전통을 받아들인 거고요. 이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은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자,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러한 이성육부제는 중국의 당나라 혹은 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국에서는 없는 그러한 기구다.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다. 이거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기억합시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낭사죠.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 다음에 어사대에서 근무하는 관리들. 얘네들을 따로 뭐라고 지칭하냐면 대간이다 라고 지칭해요. 대간. 자,
자, 다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 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왕의 잘못을 따지는 거,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 이거를 간쟁이라고 해요. 자, 부당한 왕의 명령을요 거부를 합니다. 와, 왕의 명령도 거부한데 공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이라고 해서요,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함부로 임명하지 않아.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대간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게 서경제도예요. 우리 지금도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라든가 장관이라든가 고위 관리들을 임명할 때 국회 청문회를 거치죠. 그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잖아. 그렇지?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낭사나 어사대 관리들은 그 지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요, 부당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관리를 함부로 임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니 왕권을 견제하는 거니? 그렇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관리도 감찰하니까 관리와 왕과 고위 관리들의 잘못, 비리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권력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해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행정조직으로 가봐야 되겠죠? 지방행정조직은 제가 옆에다가 제가 사진을 띄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나요?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자, 우리 전 시간에 성종 전에는 지방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집권적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력 호족들이 다스렸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처음으로 12개의 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지방행정조직이 완성이 돼가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오도양계. 자,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오도양계. 자, 우리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 뭐라고 했니? 기억해, 얘기해봐. 구주, 오소경. 발해는 뭐야? 발해. 현황 때 오경, 15부, 62주. 기억나죠? 기억나야 합니다. 자, 고려는 오도양계야. 자, 옆에 계속해서 띄워져 있습니다. 자, 오도는, 자, 오도부터 볼게요. 오도는, 자,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일반 행정구역이다. 서해도, 교주도, 양반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죠? 자,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자, 그리고 그 도 아래에는 군 또는 현을 줍니다. 군현을 설치합니다. 우리 지금도요, 도 아래에는 시 또는 군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 또는 현을 둬요. 그런데 군 또는 현만 있던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었냐면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알겠죠? 자, 군현 외에 특수행정구역이 있더라. 그 특수행정구역의 명칭은 뭐였느냐? 향, 부곡, 소예요. 향도 있었고 부곡도 있었고 소도 있었어요. 향과 부곡에서 사는 사람들은 농민이었고요. 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공업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아이들이냐? 신분적으로는 일반 양민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차별을 받았어요.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애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세금 부담이 더 많았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 시험 볼 자격도 없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차별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합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방관이 파견된 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현도 있다는 얘기죠. 자,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뭐라고 하느냐? 주현이라고 합니다.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뭐라고 하느냐? 속해있다, 속현. 자, 그러면 고려시대는 주현과 속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았느냐? 속현이 더 많았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중앙집권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그렇지, 불완전한 거야. 그럼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어? 조선시대에는 속현이 없어져.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돼. 완전하지. 근데 고려시대는 완벽하지 못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양계입니다. 양계는 보이나요? 북계와 동계 찾아보세요. 북계와 동계. 저 북쪽에도 있고, 북계는 당연히 북쪽, 동계는 당연히 동쪽. 그렇지? 북계와 동계. 자, 여기는 북경지역이야. 북경지역이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방어가 중요하겠지요. 따라서 양계는 뭐냐? 양계는 군사적 행정구역이야. 군사행정구역이고요. 그러면 도 아래에는 군 또는 현을 두었잖아. 그렇지? 대 아래는 뭘 두었느냐? 북방상의 유충지에 지인을 설치했습니다. 북방상의 유충지에 지인을 설치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제도와 그다음에 관리선발제도를 얘기를 할게요. 교육제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역시 또 성종의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성종 때 우리 유교 교육의 보급을 위해서 서울에는 국자감, 거꾸로 하면 감작국, 그렇지?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관리선발 제도를 얘기를 할게요.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다. 자, 우리 뭐 했냐면, 이왕 때 과거 제도가 실시됐다. 이 왕은 뭐니? 얘기해야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기해야지. 어느 왕이니? 광종이죠, 광종. 뭔가 그치. 얘기를 한 다음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얘기하고 혼자 답변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치? 너희들도 좀 따라 하세요. 네. 자,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과거제도는 뭐예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죠. 관리 선발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주요한 관리의 선발 방법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 시험. 자, 그럼 과거는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문과가 있어요. 문신 관료를 선발하는 문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관을 선발하는 작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문과 작과만 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승려들도 뽑았어요. 승려들도 관리로 뽑아가지고 벼슬도 주었습니다. 승과도 존재하긴 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뭐 여기서는 승과 이거는 빼고 문과고 작과만 얘기하는데요. 뭐 하나 이상한 게 있죠? 문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무신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고려시대는 무신을 뽑는 문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문신을 뽑는 문과만 존재했다. 아니 선생님, 고려시대 얼마나 훌륭한 장군들이 많은데요. 강감천 장군 있잖아요. 윤관 장군 있잖아요. 서희 장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이분들은 다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에요. 문신으로서 당시에는 고려시대에는 무신이 차별받아서 문신들이 군대를 총괄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고려시대는 문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단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처음 실시가 돼. 그러나 마지막 왕이잖아.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문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문과는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됐어요. 오늘날 따지기는 논술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 서, 글씨, 이런 것들 가지고 선발하는 제술과가 있었고요. 유교 경전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나, 이거를 선발하는 명경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술과나 명경과를 합격을 하면 문신이 되는 거고요. 주로 그 고위 관리들,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들은 바로 이 문과를 보는 거죠. 그럼 일반 서민들은 물론 문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사실 하나,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지 간에 일반 양민 혹은 양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반 양민들, 즉 노비가 아닌 사람들, 대부분은 양민이죠. 이런 사람들은 과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단 향부국 소에 거주한 사람들 빼고. 알겠죠? 그래서 서민 이상이면, 상민 이상이면, 양민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격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서민들, 농민들의 자제들은 주로 뭘 시험 보느냐? 작과를 보는 거예요. 작과를 보면 기술관을 뽑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 의사, 의관, 통역하는 애들, 역관, 그 다음에 풍수지리하는 애들 있다? 음양과, 이런 애들도 뽑고요. 그 다음에 수학 잘하는 애들도 뽑고요. 뭐 이런 것들을 뽑는 것이, 즉 기술관을 뽑는 것이 작과였습니다. 알겠죠? 자, 일반 백성도 응시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과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음서가 있어요. 음서. 야, 음서 중요하다.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음서는요, 과거는 시험 봐서 들어온 거잖아.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그 고위 관리의 아들이어도 과거 시험을 못 보면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러면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느냐? 아니란 얘기야. 고위 관리의 자제들은 과거라는 시험을 안 보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음서를 통해서. 5품 이하의, 몇 품이야? 5품 이하. 5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들에게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음서제도야. 그런데 사실 자제라고 해서 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고위관리 5품 이하에 사위도 되고 외손자도 되고 조카도 되고 다 돼. 그러니까 5품 이상의 집안에 5품 이상의 관리가 나타나면 그 친족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고위 관리로 승진할 수가 있는 거야. 과거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알겠죠? 자, 이게 음서제도야. 그러니까 이제 통일신라 때와 비교해보면 통일신라 때는 과거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뭐 독서 상품과 잠깐 실시됐지만 그것도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과거가 실시가 됐어.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능력 위주의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만 썼던 것은 아니잖아. 음서가 있었어. 능력보다도 혈통 여전히 강조가 됐어요. 심지어 고려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관직 진출 경로를 다 조사했더니 와, 과거보다 뭐가 더 많아? 음서가 더 많았대. 그러니까 음서가 광범위하게 실시됐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물론 통일신라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였지만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여전히 혈통이 강조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PPT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문벌 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 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PPT를 통해서 제7강 고려의 통치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통치체제입니다. 고려의 중앙통치체제는 성종 때 마련한 이성육부제를 토대로 정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육부제란 여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이성이라고 하고요. 상서성 아래에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를 육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에서 국정을 총괄하고 상서성에서는 정책을 집행을 하죠. 중서문화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서문화성은 최고 관서, 제일 중요한 정치기구로서요,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과 육부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성육부제, 이것을 골격으로 고려의 중앙통치체제가 정비가 되죠. 자, 이성육부 외에도 중추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기구가 있죠. 중추원은 2품 이상의 추밀과 3품 이하의 승선으로 구성이 되는데, 추밀이 담당하는 업무는 군사기밀이고요. 승선이 담당하는 것은 왕명출납이죠. 그래서 이 중추원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 즉 제신과 추밀이 되겠죠. 이러한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기구였다. 귀족 회의기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도병마사에서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고 식목도감에서는 법률과 제도의 제정을 담당했죠. 그런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만의 독자적 회의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이성육부제도라는 것은 당과 송제도를 수용한 반면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에게만 있는 독자적인 회의기구였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중추원, 어사대, 삼사 이런 것도 다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도병마사, 식목도감만 고려만의 독자적 회의기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대간은 어사대의 관리들과 중서문화성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3품 이하의 낭사,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들이 갖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서경, 간쟁, 봉박권을 행사하죠. 서경은 관리를 임명할 때,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왕이 임명하고 싶어도 대간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관리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제한했다는 얘기죠. 자, 간쟁이라는 것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간쟁입니다. 또한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봉박이에요. 서경, 간쟁, 봉박권을 행사했다. 이들이 대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대간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리가 있는 관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대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권력기관 간의 권력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관료제도 봤으니까 지방행정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5도 양계를 깃들로 정비됐습니다. 5도는 남쪽에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를 5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경지역에는 북계와 동계, 즉 양계를 두었습니다. 자, 5도부터 먼저 설명하면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5도 아래에는 고래 크기에 따라서 군 또는 현을 두죠. 그냥 우리는 군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군현 외에도 특수행정구역을 두었어요. 특수행정구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향, 부곡, 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이나 부곡은 농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민들이 주로 거주를 했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수공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물건들을 여기서 생산해서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일반 군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좀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다 양인이지만 이들은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는데, 어떤 차별을 받았냐면 일단 세금 부담이 많았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응시 자격 자체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죠.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징. 자, 고려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 그 다음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는데 주현보다 오히려 속현이 더 많았다. 따라서 불완전한 중앙집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속현이 어떻게 될까? 사라지게 되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즉 모든 군현이 주현이 된다는 얘기죠. 중앙집권이 더욱더 완성되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양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는요, 군사 행정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방어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지방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와 북계가 있었고요. 북방상의 유충지에는 양계 아래에 진이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제도로서 교육기관 개경에 국제감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리선발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관리선발 제도는 과거와 음서제도가 있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 자, 우리 광종 때, 4대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실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두 개의 과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문과, 문신 관련을 선발하는 문과와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로 나눠져 있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거.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다. 천민, 노비가 아니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 가능했다. 그러나 귀족이라든가 향리의 자제가 아니면 사실상 과거에 합격하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문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과는 중앙의 관리나 향리 또는 그 자제가 응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잡과는 주로 기술관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일반 백성도 응시 가능했다. 따라서 잡과에 주로 응시한 애들은 일반 양인들이 잡과에 많이 응시했고요. 중앙관리라든가 향리의 자제 같은 사람들은 문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고려시대에는 무신을 선발하는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 말고 음서라는 방법이 또 있었죠. 그런데 음서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즉, 과거에 합격하지 않아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사실은 고려시대에는 과거 음서가 광범위하게 실시가 됐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과거 음서라는 것은 턱던 말로 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랬지, 아무래도 승진이라든가 제한을 받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음서로 진출한 사람이 관직 승진이라든가 혹은 관직에 대해서 차별을 거의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음서를 통해서 재상까지 오르는 경우는 너무나 일반적인 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능력을 중심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과거제도, 그 다음에 혈통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이 제도가 함께 공존했고요. 통일신라에 비해서 과거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에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음서제도가 광범위하게 실시됐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선처럼 말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문벌서의 성립과 동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